오늘 배울 내용은 그리스 세계 형성과 발전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학습지를 꼭 채워주세요.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지금 당장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렛츠고! 네, 여러분, 오늘은 그리스라는 국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스의 국가 중에 하나인 아테네의 정치적인 특징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해볼 거고요. 여러분 영상 보시면서 학습지, 종이로 된 학습지 채우시고요. 두 번째는 사탐세 4번. 요거 해결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요거 오늘 수행평가예요.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주세요. 자, 그러면 먼저 그리스의 위치 한번 파악해 볼게요. 자, 어디 있을까요? 자, 우리 반 반장, 시은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짚어보세요. 네, 그렇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중해를 앞에 둔 여러 섬이 있는 이곳이 그리스고요. 확대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많은 섬들이 산재해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의 지형을 보시면요. 바다 없이는 살 수가 없고요. 바다가 주변에 왕창 이렇게 있죠. 그리고요. 굉장히 산이 많은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막 계곡도 흐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들 사이에 산과 산 사이에 그다음에 계곡과 산 사이에 구분된 그 지형에 나라가 생겨요. 조그만 나라. A국가, 조그만 나라 B국가, 또 C국가, D국가 이렇게 나라가 생깁니다. 이 조그만 국가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일명 폴리스라고 부릅니다. 잘 보이죠? 선생님 악필이 아닌데 이걸로 쓰니까 좀 악필이 되네요. 폴리스라고 부릅니다. 소규모 국가를 뜻하고요. 뭐 다른 말로 하면 뭐 도시국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도시국가의 구조를 선생님이 자세히 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볼게요. 중심부는요. 위쪽에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신들을 모시는 신전이에요. 이 신전은 신을 모신 역할도 하고요. 플러스 최후의 방어 거점 역할도 합니다. 누가 쳐들어왔을 때 여기서 최후의 보루로 두고 여기서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역할도 하고 정치적인 역할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아래쪽에는 아고라가 있는데요. 사람들을 막 얘기하고 있는 거 보이죠?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도시 국가들은요. 옆에 있지만 굉장히 독립적인 국가들이고요. 서로 다른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같은 언어를 쓰고요. 올림피아 제전을 정기적으로 개최를 해서 다 같이 스포츠를 즐깁니다. 이거 뭐와 비슷하죠? 그렇죠. 현재의 올림픽이라고 글씨체악 올림픽이라고 부르죠. 올림픽의 기원이 되는 이 올림피아 제정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많은 폴리스들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 이 아테네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테네는요. 이렇게 불러요. 이 민주정치의 시발점이 된 곳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여러분들 민주정치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나라 민주정치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민주정치 하고 있습니다. 민주정치란 무엇이냐면 백성이 주인이 되는 그런 정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대통령도 뽑고요. 교육감도 뽑고요. 국회의원도 뽑고 있는 것이죠. 2026년에 하고 있는 이 민주정치를 기원전 이미 아테네는 시작을 했다고요. 자, 엄청난 것이죠. 아테네는 어떻게 민주정치를 했냐라고 하면 민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민들이 모이는 회기구인 거죠. 여기에 모여서 직접 민주정치를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귀족들이 정치를 주도했어요. 평민들은 이름은 민회지만 거의 발언권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귀족이 첫 번째로 정치를 주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귀족들이 대부분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 평민들도 그럼 전쟁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전쟁에 나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갑옷을 살 돈, 막 무기를 살 돈 이런 게 필요해요. 즉 돈이 있는 사람이 전쟁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있는 귀족이 자연스럽게 정치를 주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평민들도 무역과 상공업을 통해서 부유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직접 무장해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러한 다음에 요구를 하는 거죠. 야, 우리도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줘. 이렇게 해서 평민들이 점점 정치 참여를 늘려가게 됩니다. 자, 그 과정을 볼게요. 솔로는요, 원래는 귀족만 신분에 따라서 제한이 됐는데 요거를 재산에 따른 제한으로 구분을 둡니다. 한층 완화가 됐죠. 그래서 재산에 따라서 귀족, 그 다음에 기사, 그 다음에 농민, 그리고 노동자로 구분을 하고요. 재산에 따른 이 신분에 따라서 어떤 참정권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클레이스테네스는 혈통과 재산에 따른 참정권을 없앴어요. 혈통, 재산, 그다음에 지연, 지역과 관련된 이런 거 다 타파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아테네 전 시민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클레이스테네스입니다. 자, 그리고요. 민주 정치에서 절대 등장하면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독재자입니다. 우리 독재자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운동을 벌였었죠. 그래서 독재자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 도편 추방제라는 걸 실시하는데요. 이건 뭐냐? 도편, 도자기 조각에 추방할 사람의 이름을 적는 겁니다. 이름이 적히면요. 일정 표 이상이 나오면 10년 동안 바로 그리스에서 추방이 됩니다. 네, 10일 내에 무조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편 추방제 도입해서 이 독재자의 출현을 막으려고 했다. 그리고 페리클레스는 이 민주정치를 완성한 인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분은 민회에 성인 남자가 참여를 하는데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자, 내가 돈을 정말 많이 벌어가지고 민회에 참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민회가 너무 많이 열려요. 그래서 맨날 가야 돼요. 근데 나는 일도 해야 돼요. 민회 갈 수가 있을까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못 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돈을 버느라 민회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수당제를 실시해요.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루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임기제와 추첨제를 실시해서 이들이 직접 중대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직접 민주정치의 실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나죠? 요거를 아테네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요게 바로 도편 추방제요. 도자기 조각이죠. 여기다가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11명을 추방을 했었고요. 70년 동안 11명을 추방했으니까 6년 반마다 이제 시행한 셈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매해 시행하는 건 아니고 시행하기 전에 도편 추방제를 실시할까요? 라는 설문을 먼저 합니다. 그 투표를 한 다음에 실시합시다 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투표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정치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솔로는 시민을 재산에 따라서 구분했다. 클레스테네스는 혈통과 재산에 따른 차별을 없애게 했고 도편 추방제를 실시했고요. 페리클레스는 추첨제, 그 다음에 수당제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점 뭐냐면 여자, 노예, 외국인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요게 현대 민주정치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리클레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권력은 소수가 아니라 다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민주정치라고 부른다 라고 얘기했고, 페리클레스 때 이 민주정치가 완성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채워볼게요. 아테네의 정치 형태는 직접 성인 남자가 가서 참여하는 민주 정치의 형태입니다. 그리고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어떻게 참여할까요? 여러분, 우리 직접 민회 갑니까? 안 가죠? 투표하죠? 그래서 정치할 사람 뽑죠?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정치합니다. 간접 민주정치예요.
자, 기구려. 우리는 일정 나이 이상이 되면 모두 선거권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범위가 점점점 확대가 되고 있죠. 그런데 아테네는 제한이 되어 있었죠. 노예나 그 다음에 누구죠? 여성. 그리고 또 누구죠? 외국인은 참여할 수가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교과서 34쪽에 있거든요. 보시고 꼭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잠깐 우리 문제 풀면서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스 기원전 8세기 무렵 방어하기 좋은 그로 중심지로 등장한 이 정치 조직체를 뭐라고 부를까요?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 소규모 국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로 폴리스 도시국가죠. 그 다음에 아테네에서 정치 참여가 확대되면서 무엇을 중심으로 민주 정치가 발전했을까요? 그렇죠. 민회를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에서 수당제를 시행하여 가난한 시민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했는데요. 가난한 시민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한 이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바로 민주정치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페리클레스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두 번째 도시국가에서 알아볼 텐데요. 스파르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스파르타. 자, 어떤 국가였는지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2반 반장, 윤석, 집중하고 있죠?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스파르타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3반에 우리 한번 지민이가 대답을 해볼까요? 네, 스파르타 쌤이 영상을 보여줬었죠. This is Sparta라고 외치던 그 강인한 남성이 떠오를 겁니다. 스파르타는요, 소수의 어떤 지배가 소수의 정복민이 다수의 원수민, 소수가 다수를 지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엄격한 사회였습니다. 왜? 작은 민족이 큰 민족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엄격한 어떤 군사 훈련을 받아서 군사적 성격이 강하고요. 이 나라의 시민은 곧 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사가 아닌 시민이 없어요. 그래서 여성들도 굉장히 강인한 몸과 체력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됐습니다. 자, 이런 스파르타는요, 아테네와 함께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큰 활약을 하죠. 우리 공부했습니다. 테르모필레라는 전투에서 300명의 스파르타 전사가 온 몸에 상처를 입으면서 전사를 하면서 페르시아를 격퇴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리고 끝끝내 한 3차, 4차 전투를 통해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은 그리스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리스의 승리로 끝이 나고 난 다음에 또 페르시아가 쳐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델로스 동맹을 맺는데요. 델로스 동맹은 무엇이냐면 델로스라고 하는 섬에다가 군자금을 모으는 거예요. 내가 전쟁 시 군대를 보내주거나 혹은 군자금을 여기에 모으는 겁니다. 자, 모으는 역할을 누가 했냐면 아테네가 했어요. 아테네의 주도로 이 델로스 동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스 연합군들은 반드시 여기에 군대를 보내거나 혹은 군자금을 납부해야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테네가 이 군장을 어디에 사용했냐면 아까 페리클레스 시기에 가난한 시민한테 뭘 지급했다고 했죠? 뭘 지급했다고 했죠?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수당을 지급했다고 했죠. 자, 이 수당을 군자금으로 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봤던 신전. 아까 보면 아크로폴리스라는 곳에 신전이 있었죠. 이 신전도 군자금으로 세웁니다. 자, 그래서 아테네가 이 군자금을 자신들의 어떤 수당을 주고 신전을 세우고 이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자 아테네의 패권, 지나치게 강한 패권 때문에 둘로 갈라집니다. 어떻게? 이 델로스 동맹,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이 델로스 동맹과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대립하게 되고요. 결국 이것은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분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스파르타가 승리를 하게 됐는데요. 문제는 다 같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는 너무나 이제 힘든 상태였고요. 민주 정치가 상황이 좋을 때는 굉장히 잘 흘러가지만 상황이 나빠지면요.
권력을 차지한 그 민중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하고요. 굉장히 그 잘못된 판단으로 이 민주 정치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정치를 중우 정치라고 하는데요. 잘못된 이 민주 정치로 인해서 그리스의 국력이 자연스럽게 쇠퇴하고요. 예전 같았으면 우리의 그리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겠다라고 하겠지만 민주주의가 무너진 그리스에서는 아무도 그리스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나서지 않습니다. 결국에 이 망가져 있는 이 그리스의 모습을 보았던 위쪽에 있는 마케도니아란 나라에 의해서 그리스가 정복이 되고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를 정복하고 어디까지 공부했죠? 우리 페르시아까지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정치라고 하는 게 참 아이러니해요. 상황이 좋을 때는 정말 잘 흘러가다가 상황이 나쁠 때는 다수에 의한 결정이다 보니까 그 다수로 선량한 시민을 죽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누가 있냐면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젊은이들을 호도한다, 혼란시킨다 이런 죄명을 받으면서 이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영상은 선생님 나중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스파르타 사회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아이의 건강함을 중시 여기고 전사로 키우고, 그리고 오른쪽은 여성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육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스파르타에서는 이 군사적인 능력을 중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 해당되는 그림인데요. 자, 보세요. 우리가 공부했던 거 다 나옵니다. 마라톤 전투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표시된 요 부분이 그 스파르타 300명의 군대가 싸운 테르모필레 전투가 일어났던 곳이에요. 그리고 쌤이 그때 1차 전투는 그 페르시아가 쳐들어왔다가 그냥 돌아갔다고 했잖아. 여기 보세요. 쳐들어왔다가 그냥 다시 돌아가요. 태풍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지도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화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다 끝나갑니다. 자, 우리 4반 반장 가연이도 집중해 주시고요. 우리 5반 반장 누굽니까? 시은이도 계속해서 집중해 주세요. 자, 그리스 문화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은 인간 중심적이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선생님, 뭐가 인간 중심적입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는데요. 그 신의 모습이 어때요, 여러분들? 전부 다 인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 문화에 등장하는 그 신들은요, 질투와 욕망과 사랑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아주 깊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조각과 건축에서 굉장히 균형의 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신전 중에 유명한 신전이 있습니다. 일명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신전의 모습은 뒤에 가서 보여줄게요. 그리고 또 그리스는 역사를 쓰는데요. 역사를 쓰는 모습이 또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인간 중심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은요, 여러 자료를 수집해서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최대한 정확하게 쓰려고 했다. 역사를 합리적으로 쓰려고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스에서는 또 철학이 발전하는데요. 그리스에서의 철학은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면 진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진리가 객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소피스트는 진리란 건 없어. 그건 주관적이고 상대적이야. 굉장히 이런 논리를 전파하면서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당연히 반박을 하고, 그게 과연 사실일까? 눈에 보이는 게 다일까? 라고 하면서 반박을 하고 하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염세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요. 이거에 대응해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리의 객관성을 인정합니다. 진리는 존재하고 진리는 절대적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진리를 찾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을 하죠. 소크라테스의 그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진리, 그 실제 모습은 이데아에 있다 라고 얘기하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했냐면 실제는 질량에 내재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본질 있죠. 본질은 이데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사물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장미의 본질은요. 장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 철학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사유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생각해 본 거죠.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인간의 사유에 대해서 인간 중심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는요, 정말 또 문학 작품에서도 인간 중심적이에요. 일리아드, 오디세이아라는 작품에서는 인간의 감정을 정말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일리아드에 뭐가 등장하냐면 우리가 공부했던 그 트로이 얘기 등장하죠. 누구를 사랑하고 누가 가장 예쁘고 질투 이런 게 등장하고요. 오디세이아는 오디세이아라는 장군이 고향에 돌아가면서 겪은 많은 일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인간의 마찬가지로 감정에 집중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러한 감정들을 연극으로 표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연극은요, 현재 뮤지컬 오페라, 드라마의 기원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바로 연극을 진행하는 원형 극장이었어요. 기원전 7세기, 지금 기원전 거의 9세기부터 이걸 실시한 거니까 얼마나 유서가 깊은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요, 예술을 보시면 아까 굉장히 균형의 미를 추구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것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고요. 이 신전은 5대8의 황금 비율로 신어졌는데 직선처럼 보이는 미묘한 곡선 기둥은 인간의 착시를 고려한 설계라고 하고요. 균형의 미를 굉장히 잘 살리고 있고 이 기둥, 선생님이 아까 어떤 기둥이라고 했죠? 그렇죠. 도리아식의 기둥이다. 이런 특징을 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 문화를 인간 중심적 문화라고 부르는 이유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신의 모습을 인간적으로 표현했고요. 그리고 철학과 역사에서도 합리성을 추구하고 진리를 찾고자 했죠. 그리고 인간의 감정을 다양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인간 중심적이다, 합리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막 신전에서 그렇게 막 신을 모시고 신화가 그렇게 방대하고 이게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비합리적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 문화는 합리적이면서도 비합리적입니다. 그런데 비율로 따지자면 합리적인 게 훨씬 커요. 인간 중심적인 게 훨씬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에 대한 어떤 설명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파르테논 신전은 페리클레스가 델로스 동맹의 금고 자금으로 지은 신전이다. 우리 공부한 부분 나옵니다. 그리고요, 신전 박공의 군상과 조각상이에요. 그리고 판아테나이아라고 하는 제전, 의식이에요. 그 제전이 파르테논 신전을 대표하는 걸작이다. 안에 보면 조각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벽면에 벽화도 많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문화의 어떤 진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6반 반장 하림이 끝까지 잘 들었나요? 잘 듣고 있지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해봤고요. 잠깐 확인하는 문제 풀고 바로 여러분들 사탐세 4번 들어가서 풀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수의 정복민이 다수민을 다스리면서 군사적 성격이 강했던 폴리스는 뭘까요? 그렇죠, 스파르타입니다. 페르시아 침입에 대비해서 아테네의 주도로 형성된 폴리스 동맹의 이름 뭘까요? 자, 유나야 뭘까요? 그렇죠, 델로스 동맹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객관성과 절대성을 주장했던 그리스 철학자, 자, 유라야 누굽니까? 그렇죠, 소크라테스입니다. 네, 다음 세시에는요, 우리 이 그리스 세계와 페르시아를 모두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던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했어요. 안녕.